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비한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진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의 MSG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주제 뭘지 바로 공개합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 본게임 바로 맨손 격투 시스템 컴배티브가 되겠는데요. 아주 분위기가 좀 오늘 좀 다릅니다. 먼쌤이 계실 때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만난 가장 강한 남자 이 자리에 보셨습니다. 또 뵈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이 강한 분 나오시니까 바로 인사를 한번 더 하시는 정말 기회가 빠르신 분, 기회 포착이 빠르신 분이에요. 본능, 원초적 본능. 센 분한테는 아주 얘기 빠르신 분. 방송이 됐지 않습니까? 네. 주위 분들 어떻게 좀 물어보십시오. 예, 저 나름 좀 뜨거운 반응을 좀 제가 느꼈는데요. 네. 예. 그러니까 일단은 뭐 화장하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네, 좀 너무 어색하다. 네. 네, 어색하다. 그리고 평상시에 이렇게 항상 뭐 긴장하지 말라고 항상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했었는데 정작 본인은 나가서 너무 긴장하더라. 뭐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알기로 본 게임 시작이래 네. 반응이 너무 뜨거워서 바로 이렇게 거의 특별 편성처럼 한 거는 처음이에요, 사실. 그렇죠. 예. 저희가 그 63회 방송 나간 다음에 네. 컴배티브에 좀 더 알고 싶다. 네. 특히 그 미 육군 전투 시스템이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피드백을 받아서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처음이에요. 이제 피드백으로 편성이 된 건 처음이에요. 네. 미군이 보면 이라크전이나 아프간전 교훈 삼아서 제가 알기로는 컴배티브에 굉장히 요즘 관심을 많이 기울인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는 이런 것이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왜 이 컴배티브가 중요하냐. 제가 본 게임에서 누차 강조한 게 있죠. 제일 중요한 거, 아무리 첨단 무기 얘기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다. 네. 사람이고 결국은 개인의 문제로 귀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역시 컴배티브가 결국은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가 가장 어떤 면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기본적인 거에 속하지 않나,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 우리가 또 한 번 다루면은 의미가 있고, 저도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우리 안 팀장께 많이 좀 배우려고 합니다. 네. 특히 그 미군 말씀하셨는데 진짜 딱 제대로 된 분 저희가 모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네. 국내에서 유일하게 미 육군의 컴배티브 시스템을 교육받으셨고 그때 배운 것들을 현재 해양경찰특공대에서 실제로 가르치고 계시니까 이런 분이 없습니다. 진짜 정통한 오피셜. 그렇죠. 지금부터 저희가 드릴 말씀 오피셜이에요. 네. 일단 컴배티브 하나하나 이제 저희가 이제 격파해 보도록 하죠. 네. 미 육군에서 채용된 군용 무술 이렇게 질문들이 많나요, 컴배티브? 네, 맞습니다. 네. 뭐 만들었다고 채용이라는 게 표현보다는 사실 만들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실전에서 저걸 만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서로 총을 먼저 좋은 위치일 때도 있고 좀 불리한 위치일 때도 있잖아요. 딱 걸리면 이제 총 버려. 근데 총 버리자마자 바로 착 잡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손 들어있는데도 바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막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컴배티브죠, 맨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통 컴배티브라고 하면 군용무술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는 그렇게 맨손 대 맨손의 그 격투술을 많이 생각들 하시거든요. 근데 이 컴배티브의 핵심은 사실은 무술이라는 표현보다는 좀 전술이라는 표현을 더 적합한 우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하신 게 이게 무술이 아니고 시스템이다. 네, 맞습니다. 그 말씀 많이 강조하셨잖아요. 네. 우리가 실제 작전 상황에 나갔을 때 그 뭐 영화에서 방금 이렇게 표현해 주셨지만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화려한 발차기라든가 그 화려한 동작들이 나올 수가 없겠죠. 네. 그렇다 보니까 실제 전술상을 겪었던 이제 미군에서 그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형태로 이 작전 상황에서 몸싸움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몸싸움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그 몸싸움들이 벌어지느냐를 그 피드백을 통해서 이런 그 프로그램들이 나온 거죠. 네. 아까 그 전술, 시스템 말씀하셨는데 활용도가 높으니까 계속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 영화 명량 보셨죠? 명량 봤죠. 예, 명량에서 보면 이순신 장군께서 그 왜군들과 해상 전투가 절정에 달았을 때
이런 말씀하세요. 백병전을 준비하라. 백병전을 준비하라. 예. 예의. 그잖아요. 이 백병전이란 이 그야말로 총검, 그야말로 몸과 몸이 부딪히는 육탄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뭐 최첨단 뭐 현대전 얘기하는 무슨 조선시대 거북선 얘기하냐 이런 말씀 뭐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거북선 그 당시로 정말 최첨단 무기였어요. 아, 그렇죠. 일본은 네. 생각, 저런 게 다 있네,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아무리 첨단 무기가 발전한 현대전 그리고 앞으로 더 발전할 미래전에 있어서도 이 근접 전투 상황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특히 현재전에 있어서 보면 분석을 해보면 한 70% 정도가 시가전인 걸로 이렇게 분석이 돼요. 그리고 전문가들도 미래의 경우도 시가전이 중요할 것이다 그런 예측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라크의 이제 모술이라는 지역에서 이 격전이 벌어졌는데 2016년 10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거의 한 10개월 가까이 그 이라크 정규군함과 연합군하고 그 ISIS하고 이제 모술을 둘러싸고 전투를 벌여서 이제 결국은 ISIS로부터 이제 그 모술을 탈환했는데 미국의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는 신문 있잖아요. 거기에 기고를 한 사람이 이제 스펜서 소련이라는 사람인데 제목이 뭐냐면 도시는 미래의 전장이다. 그 이 지적에 따르면 미래 전투는 뭐 아프간 산악이나 동굴 그다음 이라크 사막, 베트남 정글이 아니라 도시에서의 시간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근접 전투 기술이 중요하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네, 지금 그 수천 명이나 됐던 그 IS 병사가 10만 명의 그 이라크 정규군을 상대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버티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시가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익숙한 그 환경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방어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번 시간에도 그 CQB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네. 그 CQB 같은 경우는 특수전을 하는 그 오퍼레이션들만 한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들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모술 전투들을 통해 가지고 일반 보병들 또한 그 익숙하지 않은 그 가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가택에 빠지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익숙하지 않은 건물들이기 때문에 그 건물 안에 들어갔을 때 그 덫에 걸린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그 상황이 되면은 미군들이 아무리 장비가 좋고 전투력이 우수하더라도 거기서는 좀 아무래도 좀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어떤 분은 시가전을 덫이 아니고 거대한 늪으로 표현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맞겠네요. 서울 같은 데서 네. 시가전이 벌어진다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큰 도시에 빌딩이 몇 개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용산구에서만 펼쳐져도 예. 저희가 보면 미군들이 이렇게 그 뭐 이라크나 이렇게 그 네. 가택에 들어갈 때 문을 네. 딱 열고 들어가면 꼭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엄마가 꼭 애 안고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할아버지가 이렇게 뭐 이렇게 물담배 피우고 계신 딱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가전의 다양한 문제점들이 이렇게 실전을 겪으면서 드러나게 됐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대책들이 좀 필요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과거 그 군용 모술들은 이제 살상을 좀 더 살상 목적을 좀 집중을 했다면은 이제 현재 그 컨베티브는 범인들 아니면은 그 테러범들에 대한 그 컨트롤에 제압을 하는데 안전하게 제압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비살상이란 말이 네, 쓰이지 맞습니다. 않으면서. 네. 아군과 민간인 그리고 실제 정말 용의자 또는 범죄자까지도 지킬 수 있는 그런 전투의 전술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주짓수가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된 걸까요? 누가 딱 제안을 했을까요? 그 캄베티브 역사를 보면 미국군에서 2001년에 이제 창안이 됐다고 그래요. 그때 스탠리 맥크리스탈 대령이라는 그때 이제 연대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지시를 해서 그 맨 라슨이라는 그 교관이 이제 창안을 했는데 당시에 이 프로그램을 처음 만들 때는 이제 군용 무술을 아는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예를 들면 뭐 심리학과 교수, 법의학자, 뭐 응급의학자, 검사, 변호사, 뭐 민간 전문가, 무술 전문가겠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집단지성으로 이 컨베티브를 창안했는데 당시 이제 포트 베닝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캠프가 있죠. 기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컨베티브 스쿨이라는 데서 이제 모였는데 여기서 이제 실제로 이론적으로 교육 패턴이라는 걸 연구하고 만든 다음에 실전 상황을 통해서 이제 검증을 해서 결국에 이제 지금의 컨베티브 기술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아까 2001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체계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이제 2001년이고 네. 이제 그 전부터도 이제 그런 움직임들은 조금씩 있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1997년에
그때 이제 75 레인저 연대 대대장으로 있었었던 이제 마이클 페리티라는 그 준장이 있었었는데 그분이 이제 주짓수를 그때 처음 접하게 되면서 이제 주짓수의 그 좀 효율성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그 관심을 갖게 됩니다. 장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직접 필드에서 나가서 같이 대원들하고 훈련하기 시작한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 주짓수를 직접 접하면서 이 부분이 군인들에게 굉장히 유용하게 훈련에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별 3계단 중장님이신데 얼마 전에 이제 주짓수 검은띠까지 승급을 하는. 네. 야, 그 중령이면 그 40대 중반은 넘어서 시작을 했어요. 훨씬 오셨겠죠. 대대장 대단하네요. 네. 대대장님이 같이 이렇게 직접 저희 그 대대원들과 함께 필드에 뛰시면 네, 네.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네. 솔직히 안 뛰시는 게 좋은데 아, 네, 맞습니다. 근데 직접 뛰셔야 아는 거 아니에요. 필요성을 느끼실 예,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아, 너무 네. 솔선수범. 네. 이 컨베티브 같은 경우는 네, 큰 그 카테고리로 보면은 무기술, 그다음에 타격술, 그다음에 관절기, 그다음에 뭐 그라운드 기술 이렇게 보통 한 이제 4가지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런 이제 배우는 순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라운드 기술부터 그다음에 이제 꺾는 관절 기술, 그다음에 이제 뭐 타격기,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무기술을 배우는 그런 단계로 배우고 있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그걸 배우고 와서 이제 저희 직원들한테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도 괜찮고 그다음에 가장 좋은 거는 이 무술을 배우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배우는 과정 중에 부상률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한 시스템으로 그 교육을 시킬 수가 있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아, 그 안전하게 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게 아까 얘기한 네. 분야별로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을까요? 아, 예,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냥 군용 무술이라고 해서 무조건 터프한 무술만 보통 생각들을 할 텐데 네. 사실은 또 꼭 터프한 무술들이 효율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안전한 방법으로 훈련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저 군대 있을 때 이제 태권도 이제 승단 시합 하잖아요. 그 네네. 중대원들 놓고. 네. 그때도 다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네. 요즘도 그런데 다리 찢다 다치고 뭐 이러는데 아, 예, 맞습니다. 그거 어떻게 안전해요? 그 영업 비밀 아니면 어떻게 안전할 수가 있죠? 첨언으로 드리는 말씀인데요. 네. 그 주짓수의 훈련 단계가 그 사람이 태어나서 그 성장하는 과정하고 비슷합니다. 아이가 처음에 태어나서 시작을 하는 게 몸을 뒤집는 거죠. 그러니까 뒤집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몸의 코어에 있는 근육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뒤집은 다음에는 이제 기어 다니면서 팔, 다리에 근육들이 생기면서 이제 점점점 이 아이가 이제 완성체가 돼가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일어서게 되면서 이제 직립보행을 하면서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들을 그 주짓수에서 말하는 그 그라운드 기술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체를 안전하게 이렇게 성장을 시켜줍니다. 단순하게 그냥 꺾고 조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코어부터 발달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등을 대고 누워서 공격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몸이 알아서 조금씩 이제 건강해지는 거죠. 튼튼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몸의 변화들이 생기니까 그래서 부상률이 좀 적습니다. 네. 아, 이거 좀 궁금해지는데. 그럼 네네. 구체적으로 좀 보여주실 네. 게 있나요? 네, 그래서 저기 안 그래도 저번에도 한번 그때는 또 하자고요? 네. 저 약간 그 우울증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약간 네, 네. 약간 예. 여기 목 주변을 흐르고 있거든요. 근데 턱선에 제 이렇게 팔꿈치를 이렇게 딱 맞춰주시면 좋아요. 아, 이거 되겠어 이거 갖고 네, 제압 네, 되겠어 네. 이거? 근데 이 상태에서 산이 이렇게 쏙 들어가면서 네, 팔꿈치가 이렇게 얼굴 혈색이 달라지는데. 개운하시죠? 저희가 원래는 이제 도복을 입고 그걸 기술 연습들을 하는데 네. 일반 사복을 통해서 이게 기술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기는 싫지만 대역 없습니까? 대역. 네. 아, 쪽은 안 되는데 대역이 신장 차이가 나서 우리 형님 대역이 안 되는데. 네. 아, 근데 이거 메이커 가려야 됩니다. 이거 좋은 브랜드네. 아, 우리 경찰 특공대분들은 이거 훈련복도 메이커로. 예. 네. 잘 어울리는데 아주. 아, 예. 은근히 계셨는데. 당신은 쳐다봤어? 네. 내가 예전에 태권도 1단이야. 어우. 그쵸. 목은 뒤로 가고 이건 땡기고 하면서. 예. 네.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뒤에서도 물론 또 공격을 할 수가 있는데 뒤에서까지 하셔야. 예.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깃을 일단 먼저 안에다 잡아주시고요. 잡아주시고 항상 포인트는 이 양쪽 경동맥을 눌러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손이 안으로 쑥 깊이 들어갔을 때 내 이 손이 이 사람 경동맥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쪽 안쪽 깃을 잡아서 같이 자, 이거 이제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예, 요게 하나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내 왼손이 이 목 뒤쪽으로 이거 키가 커질 것 같아. 네, 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진짜 못하겠네. 야 네가 당해봐. 좀 띵해요 아직까지. 네, 지금 이게 근데 제 친구가 제 영상을 보더니 네. 야 너 숨 좀 참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아, 네네. 죽은 척 하는 네네. 것처럼 네. 그럼 넘길 수 있는 거 아니까 숨 참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장 오해들 많이 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숨을 참는다고 해서 될 초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초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동맥을 막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기도가 아니고 그렇죠. 동맥을 막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막는 거면은 뭐 예를 들면은 그 훈련이 잘 된 군인들 같은 경우는 뭐 1분, 2분도 이렇게 숨을 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막히는 걸 참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경동맥이 막히는 거라서 그 피의 혈류가 막히는 거라서 시간이 한 10초에서 뭐 길면 한 20초 정도면은 대부분 다 기절을 하게 되고 그 이상이 되면은 이제 뭐 살상까지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피의 흐름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아, 숨 참기는 아니면 기절한 척이 안 되겠군요. 어차피 기절할 거니까. 그보다 생각보다 빠르게 기절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네. 빠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설명해 주실 네.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타격을 하는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들을 갖는데요. 실제 전시상에서는 우리가 그 권투 선수들처럼 글러브를 낄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냥 맨손 주먹이지 않습니까? 맨손 주먹으로 상대를 때렸을 때 손이 부서질 확률들이 굉장히 커집니다. 다칠 확률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상대방을 다치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도 주먹이 다치기 때문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군인이 총을 쏠 수 없으면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타격을 통해서 내 주먹이 망가졌을 때 총을 사용할 수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많이 그런 제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 타격을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은 이제 그 해모 주먹이라고 해서 여기 해머링 해머링 하는 것처럼 해서 이렇게 때린다든가 아니면은 손바닥으로 이제 여기 팜 스트라이크라고 해서 이쪽으로 좀 단단한 부분 여기도 어쨌든 그 뼈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타격력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상대를 때리는 그런 훈련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스포츠로서의 그 격투기와 군용 무술로서의 그 격투기가 좀 다른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전 사례들을 이제 살펴보면 군인들이 보통 이제 강력하게 공격을 하거나 저항을 하는 경우를 이제 살펴봤더니 한 50% 정도가 이상이 50% 이상이 땅바닥에 뒹굴면서 싸우다는 거예요. 관절을 꺾거나 또 눌러서 제압하는 경우도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짓수 기술을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네, 맞습니다. 뭐 누르고 조르고 꺾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전시의 이제 근접 점투의 활용도가 높다 보니까 주짓수 역시 토대가 된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컴배티브뿐만이 아니라 미 해병대에서 쓰는 매크맥이라든가 뭐 크라브마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현대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이 이런 그라운드 기술들이 조금씩 그 중요도가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 컴배티브 훈련이 그 주짓수를 그냥 배우는 건 아니죠. 주짓수 도장 그냥 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주짓수에서 가장 그 활용적인 면, 그러니까 실용적인 면들을 이 컴배티브에서 갖다 쓰는 거고, 그다음에 또 다른 무술에서도 유익한 기술들 같은 경우는 이쪽에다 갖다가 쓰는 게 이제 이 프로그램의 핵심인 거죠. 컴배티브 가이드, 컴배티브 끊임없이 뭐 바뀌고 수정되고 또 발전하고 그런다면서 한 번 고정된 무슨 맞습니다. 고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전술도 매년 이게 이 가이드라인이 조금씩 바뀝니다. 왜 그러냐면은 상대방도 항상 그 공격하는 패턴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바뀔 수밖에 없는데요. 이 컴배티브 같은 경우도 계속 그 이라크나 아프간전을 참전하면서 그 군인들이 거기서 뭐 이거는 테크닉을 이렇게 썼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 뭐 이렇게 피드백이 오면은 그 포트 베닝에 있는 컴뱃 스쿨에서 이거에 대한 가이드를 다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시스템은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실제 상황에 기반해서 만든 그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제 거기서 좀 차이가 좀 나는데요. 실제로 제가 2014
2014년에 이제 처음 이제 그 컨벡티브 교육을 제가 받으러 갔었었는데 그때 받았던 그 기술의 큰 틀은 바뀌지 않았는데 사소한 디테일들이 2017년에 갔을 때는 조금 이제 바뀌어 있는 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그 손을 잡는 그립 같은 것들이 예전에는 뭐 손가락이 뭐 부러질 수 있다고 해가지고 이게 손가락이 안 잡힐 수 있는 이런 그립으로 잡았다고 하면은 뭐 지금은 그냥 보통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는 손가락까지는 잡지 못하더라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뭐 손을 그냥 이렇게 감싸서 좀 더 그립을 타이트하게 만들 수 있는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뭐 발 스텝이 조금 바뀐다든가 이런 좀 차이들이 매년 조금씩 가이드가 바뀌어서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뭐 실전에 가깝게 실전에 더 강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교육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뭐 기간, 뭐 어떤 그 디테일한 교육 과정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일반적인 컨벡티브 교육은 한 2달 정도가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어디 기준으로? 미군 기준으로? 미군 기준. 네, 미군 기준으로 한 2달 정도가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특수전 컨벡티브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스페셜 포스들 있지 않습니까? 뭐 그린베레라든가 뭐 네이비실이라든가 뭐 아니면 이제 해병대 포스리콘 정도 이제 이런 부대들 이상들이 하는 또 특수전 컨벡티브가 있는데 또 그 과정이 한 달 정도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기본 베이직으로 하는 이 컨벡티브 한 2달 정도의 코스에서는 이제 뭐 이런 그라운드 기술들, 그다음에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자리가 잡게 되면은 이제 뭐 타격 기술까지 되면은 이제 장비를 입고, 그다음에 이제 무기를 들고 이제 상황을 점점 부여를 하는 거죠. 그 2달 정도 겪는 그 과정 중에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컴페티션이죠. 계속 시합을 통해서 그 스트레스에 적응하는 법을 이제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실제 같이 교육을 받은 교육생들끼리 계속해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테마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 겨루기를 하게 되고 그 건전한 경쟁이죠. 경쟁을 통해 가지고 뭐 승부욕도 조금씩 자극을 하긴 하지만 그거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제 이겨내는 법을 계속 가르쳐주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달째가 다 됐을 때는 이제 마지막 이제 뭐 토너먼트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예선전이라고 하죠. 예선전을 할 때는 이제 그냥 타격 없는 그래플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올라간 선수들끼리는 다시 이제 타격을 섞은 상태에서 이제 그 준결승, 결승을 이제 치르는 이제 그렇게 진행되는 경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졸업 토너먼트 우승하셨다는 게 이제 그 과정이 다 이제 군인이나 이렇게 네네, 맞습니다. 직종이 그쪽인 분들끼리 그렇죠, 이제 다 군인들끼리. 군인들끼리. 네네. 그렇군요. 네. 특히 이제 전시가 되면 사람이 극단적인 경우는 패닉 상황에 빠지지 않습니까? 이 극도의 공포를 느끼는 상황이 되는데 느끼게 되면 운동 기능이 자연스럽게 감소가 되죠. 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뇌에서는 이제 각성 상태가 되는데 그때 우리 많이 아시는 아드레날린하고 이제 코르티졸이 분비가 되는데 그럴 경우는 아픈 것도 잘 못 느끼고 혈액이 빨리 인고가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상대가 예상대로 이제 반응을 제대로 안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초래가 되는데 이제 이런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제대로 대응을 하려면 역시 반복 훈련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럼 이거 격투 훈련 이거 뭐 성공 사례라고 해야 될까? 좀 눈에 띄는 분, 뭐 뉴스거리 뭐 이런 분 없습니까? 네. 그린베리 소속의 그 스나이퍼로 근무했었던 그 스나이퍼로 근무했었던 그 팀 케네디라는 그 군인이 있는데요. 아프간하고 이라크에서 그 활약이 두드러져가지고 무궁 훈장까지 받았던 아주 훌륭한 군인인데 그 군인이 실제 그 요즘에 그 인기 많은 그 UFC라는 단체에서 그 활약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 케네디라는 선수는 이제 그 항상 그 얘기 언급을 할 때 그 군에서 배웠었던 이런 컨벡티브들이 자기에게 가장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었다라고 인터뷰 때 많이들 밝히더라고요. 그렇군요. 효과가 있군요. 그럼 실전에서는 이렇게 UFC에도 먹히는데 실전 사례도 있겠죠? 미국군의 이제 앤서니 프라이머라는 이 특수 부대 소속 중사가 있는데 아프가니스탄의 남부 지역에서 이 알카에다 은거지로 의심되는 지역을 이제 급습하는 작전을 했대요. 그때 이제 밤에 작전을 했는데 작전하다가 발각이 돼요. 근데 원래 이제 한 25m 정도 떨어진 데서 근접 총격전이 이제 벌어졌는데 혼자 그 알카에다 은거지 방에 들어갔던 겁니다. 근데 그 앞에 2명의 알카에다가 총격을 하는 걸 봤어요. 아군한테 총격을 하는 걸 보고 제압을 했는데 그때 뒤에서 이제 공격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이 쇄골이 부러지고 어깨가 탈골이 되는 뭐 중상이죠, 그 정도면. 중상을 있는 이제 그래서 이제
쓰러졌는데 그 쓰러지니까 이제 또 적군이 덮친 거죠. 그때 이제 바로 칸베티브 기술을 활용을 해서 적군을 알카에다를 그 바닥에 맺혀서 때려 눕혀서 정리를 했다고 그러고요. 그렇게 해서 총 4명을 정리를 했답니다. 아니 그렇게 쇄골이 그러니까 부서진 상황에서. 근데 저도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중상을 입은 상황에서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거 영화에나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영화는 총 맞고도 이쪽에 총 맞고 이쪽에 총 쏘잖아요. 그건 영화니까 그렇지. 칼 맞고 쏘고 화살 맞고 이게 쿵쿵 막 싸우는데 근육이 막 뼈가 다쳤었는데 이거 보시기에 전문가가 보시기에 이거 약간 좀 우리 군대 얘기하는 식으로 좀 확장 과장된 겁니까? 아니면 이거 진짜입니까? 이거 가능한 겁니까? 저는 이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컴배티브에 나와 있는 기술들이 사실은 그 움직임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기술들이거든요. 몸 전체를 사용하는 기술들이 그 대부분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뭐 팔이 하나 좀 다쳤다거나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쇄골이 뭐 부러졌으면 아마 왼쪽 쇄골이 부러졌으면 이쪽이 아마 주저앉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다리와 만약에 오른손이 살아있다 그러면은 그 몸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군인의 이제 정신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긴 하지만 그 테크닉적으로 이제 그런 커버할 수 있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능은 하다. 네네. 그렇군요. 그럼 또 팀장님께서 알고 계신 또 사례 더 있습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호송작전 하던 중에 그 탈레반에게 공격을 받았는데 미 해병대 그 클로퍼드 올드리치라는 그 상등병이 M249를 들고 기관총. M249를 들고 이제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안에 있는 그 적들을 이제 섬멸을 하고 실탄을 이제 재장전을 하는 이제 그 과정 중에 갑자기 이제 또 적들이 들어온 거죠. 기관총입니다. 대장전이 탄창기관 탁 넣고 착 이게 아닙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무기는 들고 있지만 실탄이 아직 장전이 안 된 상태에서 빈총, 빈총이죠. 적들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주저하지 않고 바로 또 붙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또 몸싸움이 벌어지고 그래서 그래플링 상황에서 상대방을 이제 제압했다라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아니, 총이야 뭐 그렇습니다만 무기가 좀 무기라고 해야 될까요? 보조 무기? 뭐가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장비가?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 이제 그 백업 웨폰이라고 백업 보통 웨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주 병기를 쓰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주 병기를 쓰고 이제 백업 웨폰으로 핸드건을 사용하죠. 핸드건을 이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핸드건 말고도 이제 발사체가 없는 그래서 이제 뭐 나이프라든가 흔히 이제 요즘 많이 쓰는 건데 이제 뭐 도끼도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무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많이 가져왔습니다. 마음에 드는 걸로 고르시면 될 것 같은데. 알겠는데. 근데 이 전 토마호크 실물은 처음 봤는데 작네요 생각보다. 네, 생각보다 작습니다. 제가 이거 요즘 아니 그러니까 우리 경찰 우리 태양 경찰 특공대분들이 했다고 오셨는데 누가 이제 막 문제 일으키고 있었는데 이런 거는 이렇게 딱 차고 나타나면 아유, 그러면 바로 상황 해제 아닙니까? 이런 거는 갖고 나타 바로 상황 해제죠 이건요. 근데 요거는 우리 지난번에 구루카족 방송할 때 봤던 칼같네. 쿠쿠리. 맞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것도 이제 같은 개념을 이거 차고 나타나시면 대검집에 이거 나타나시면 제가 상황을 해야지. 이 쌍으로 들고 다니네요. 근데 제가 얼핏 들으니까 이 손도끼가 핫템이라고 그러는데 맞아요? 진짜 이거 어떻게 써요? 이건 너무 과한 진함 아닙니까? 이거 도끼를 쓰는 거라. 혹시 또 오해하실까봐 이거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해양경찰서는 도끼를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훈련 목적상 이제 한 거를 말씀 한번 다시 드리고요. 지금 여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자꾸 이 좌판을 깐 것 같아서 지금 느낌이 좀 이상한데. 좋아요. 네네. 제가 이제 준비한 것들 중에서 이제 요거는 이제 실제 사용 사례는 없었던 이제 그냥 도끼에 대한 이미지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거고요. 이거는 이제
RMJ 그 토마호크라고 해가지고 실제 지금 육군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통로 개척 같은 걸 할 때 그 브리징 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 문을 개방하거나 잠긴 문 열다. 네, 그렇구나. 잠긴 문을 할 때. 자물쇠 이런 거. 네, 그런 걸 할 때 저희가 이제 뭐 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이제 브리징 툴로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 뭐 SAS라든가 그다음에 뭐 네이비실 실팀 6에서도 이거를 뭐 사용한다라는 기사들이 좀 뜬 적이 있었었는데요. 이런 도끼류들이 좀 요즘에 좀 각광을 받는다는 표현이 좀 어렵긴 한데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들이 사실은 사람이 심리적으로 이런 나이프를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찌르는 그 행동들이 사실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심리적으로. 그렇겠죠. 네. 아이고. 사람이 칼을 들고 이렇게 베는 동작들을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위협을 가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공격할 의사는 조금 적다라고 얘기들 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이거를 찌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진짜 공격할 의사가 있는 걸로 판단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뭐 군인들이라고 하지만 다 모두 다 같은 그 사람이기 때문에 살상을 한다든가 이게 쉽지는 않은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 실제 그 연구 사례를 보면은 사람이 6인치 나이프로 공격을 할 때보다 20인치 창으로 상대방을 공격할 때 좀 심리적인 부담이 적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니까. 네, 아무래도 기니까 나한테 오는 피드백이 조금 적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런 도끼 같은 거는 조금 더 크죠. 크고 그리고 내가 사람을 관통하는 이런 찌르기라든가 이런 게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이런 도끼를 통해서 베는 동작을 하게 되면은 좀 아이러니하지만 도끼는 베는데 사람을 관통하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도끼들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좀 전시에 적과 만날 때 상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일반 상황이 아닐 때 전시에 뭐 주치자를 싸는데 이런 걸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전시에 컨베티브를 말씀하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이제 그 푸불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구르카족의 상징적인 이제 칼인데요. 이 칼 같은 경우는 이제 모양새가 이제 아까 이제 드실 때 이렇게 드셨는데 사실은 이제 날이 이쪽에 있는 날이 이쪽에 있는 칼이고요. 이 이제 칼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도살용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투용으로 나왔던 게 아니라 도살용이었었는데 원래 이제 구르카족이 이제 이걸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자기 손에 익어서 이걸 이제 전투에 사용했었었는데 너무 이제 활용도가 높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계속 사용하게 됐었었는데 이제 이런 나이프라든가 도끼 이런 무기를 잡는 그립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그 피스톨 그립이라고 해서 이제 포워드 그립이죠. 테니스 잡을 때 테니스 라켓 잡을 때 쓰는 이제 그런 포워드 그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그립이 이제 가장 일반적인 그립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케이바라는 그 미 해병대 가장 대표적인 상징적인 칼인데 그 칼을 잡을 때 이렇게 프론트 그립이라고 해서 이렇게 피스톨 그립이라고도 하고 이제 이런 포워드 그립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거꾸로 잡는 이제 리버스 그립이에요. 네. 케이바를 원래 예전에 이제 그 미 해병대가 갖고 다닐 때 이 어깨에다가 이렇게 견착을 하고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꺼내서 사용한다고. 네. 그랬었는데 그 백병전이 벌어진 상태에서 자꾸 이 칼을 내가 뽑는 게 아니라 상대가 꺼내서 나를 찌르는 경우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 칼을 이제 그 하는 거를 좀 다른 쪽에다가. 그 상대도 컨베티브를 하는군요. 컨베티브 그렇죠. 업그레이드를 하니까. 네, 일단 뭐 눈에 보이니까 그랬던 것 일단 같습니다. 또 본능적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자기 살기 맞습니다. 위해서 이제 네, 보이니까 뽑아서. 그러네 이렇게 하면. 네. 그래서 보통 좀 무전기 차잖아요. 근데 무전기를 뺏고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뭐 미해병대에서 근무하는 이제 친구들도 있는데 이제 얘기 이제 아무래도 방송 준비하면서 좀 물어봤었는데 이 칼 이제 어느 때 제일 많이 쓰냐고 얘기하니까 그 캔 딸 때 많이 쓴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조금 뭐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럼 뭐 그 카람빗이라고 이제 그 캐나다에 있는 그 대테러 팀에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캐나다 분들이 굉장히 점잖하게 생기셨는데 또 이런 걸 갖고 다니셔서 되게 놀랐었는데 어쨌든 그런 선입견. 그분도 실전 많이 뛰시는 분 아니야? 캐나다 분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카람빗 같은 경우는 일단 딱 보시기에도 제일 좀 특이하죠. 죄송한 이름이 뭐라고요? 카람빗. 카람빗. 네. 빛. 죄송합니다. 다 같이 아재라. 죄송합니다. 이 카람빗은 이제 지금 날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날은 이제 여기 안쪽으로. 날이 있는 거예요? 네, 원래는 날이 안쪽으로 있는 날이고요. 그쪽은 날이에요? 네, 이쪽으로 날이 있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것도 보면은 안쪽에 날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제가 그 그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전형적으로 리버스 그립. 네,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거꾸로 잡는 이 그립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게 그러면 되는. 뭐 주로 찌르는 데 많이 쓰나요? 찌르는 것보다는 좀 배기에 특화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안쪽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 영화 아저씨 저번 편에서 나왔었죠. 아저씨 보면은 그 원빈하고 대결을 하는 이제 그 필리핀 예, 이거 하여튼 그 중국 있죠. 쪽에 중국 쪽 그쪽에서 고수가 한 사람이 고수가 한 있죠. 명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사용하는 걸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었는데 이게 뭐 찌르기도 되고 배기도 다 되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날이 안쪽에 있으니까 조금 더 뭐 배기가 조금 이거의 장점은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이게 그립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공격하는데 조금 유용하다는 장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작아서 이게 갖고 다니기도 좀 편하고요. 네. 여러분이 경찰이시거나 군인이실 때 한 적입니다. 민간인은 갖고 작던 거는 갖고 다니실 게 없을 것 같고요. 네. 나오시는 궁금한 게 하도 많아서 네네. 전에도 여쭤봤는지 생각이 이 프론트 그립하고 리버스 그립 네. 요 차이가 일단은 프론트 그립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를 이제 그 전문 이거 필리핀 말로 칼리에서 쓰는 표현인데 이게 삭삭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버스로 잡는 이거를 이제 파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프론트 그립 같은 경우는 일단은 물론 찌르고 베는 게 다 되는 그립이지만 배기에 좀 더 특화돼 있고요. 배기에 좀 특화돼 있고 이렇게 리버스로 잡는 그립 같은 경우는 좀 더 찌르기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그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뭐 배기와 다 되긴 하겠지만 좀 더 장점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먼 거리에서 싸울 때는 이런 프론트 그립 이게 아무래도 팔이 좀 길어지겠죠. 근데는 이제 조금 단거리에서 좀 강한 공격을 하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 리버스 그립으로 잡는 이게 방법들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복싱에서 이제 뭐 아웃복싱을 하는 선수와 인파이팅을 하는 복싱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그 뭐 사용하는 사람의 그 성향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합니다. 좀 공격적인 사람일수록 리버스 그립을 많이 쓰나요? 네, 아무래도 좀 그렇죠? 그렇겠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통을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인 사람이 리버스 그립을 잡을 확률이 좀 크죠. 네. 근데 그 미국 경찰이 21피트 룰 그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21피트 룰은 어떤 거죠? 미국 경찰들이 이제 그 만든 룰인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번 저희가 이제 그런 걸 연구를 한번 해봤었다고 합니다. 내가 그 경찰관들이 항상 무장을 한 상태로 가지만 무장을 꺼낸 상태로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장을 항상 소지한 상태로 갔는데 갑자기 상대가 칼을 들고 나한테 공격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거리 안에 있어야 내가 좀 안전한가라는 거를 한번 이렇게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가 나왔던 결과가 한 21피트 정도는 돼야 21피트. 21피트면 6.3m. 네, 맞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조금 먼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무기를 들고 들어가면 항상 내가 더 강력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내가 무장을 꺼내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가 갑자기 공격이 왔을 때는 그 정도 거리는 있어야 이게 안전한 거리라고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범인의 반응 속도가 한 1초에서 1.5초 정도, 6.4m 정도, 그러니까 아까 21피트 거기에 다가오는데 한 그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빠르죠. 이게 지금 그 경찰에서 만든 21피트 룰인데 사실은 지금 이제 이 시간에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그 사실은 이라크나 아프간에서도 이제 전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무장을 한 군인들이 가지만 갑자기 이제 돌발적으로 등장을 하는 그 적들을 상대할 때는 무장에만 내가 의지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들을 제가 설명드리고 싶어서 이런 걸 꺼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많은 컴배티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럼 일단 뭐 주짓수도 무술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무술이 의외로 동물들의 동작을 흉내낸 무술이 많다고 합니다. 궁금한데요. 본방 야사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온순해 보인다고요? 과연 그럴까요?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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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잽, 호, 잽, 호. 정신이 번쩍 드는 이런 강력한 펀치. 사자도 내동댕이 치는 분노의 발차기. 정말 살벌한데요. 약육강식 동물의 세계는 인간의 세계보다 더
잔혹하고 냉정하죠. 오로지 강한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싸움의 고수들이 아주 많은데요. 찌르고 밟고 물어뜯고 조이고 잡아채고 와, 싸우는 방식도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동물들이 구사하는 싸움의 기술이 인간의 무술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중국 무협 영화 좋아하시나요? 저도 정말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즐겨봤는데요. 무협 영화 속엔 정말 화려한 무술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중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무술이 있습니다. 바로 이 동작입니다. 이 동작. 특유의 손 움직임으로 상대의 급소를 공격하는 당랑권인데요. 중국 청나라 시대 소림사에서 무술을 배운 왕랑이 창시한 권법인데요. 사마귀가 몸을 좌우로 움직이다가 날카로운 앞발로 재빨리 찌르기. 정말 비슷하죠? 이처럼 동물의 움직임을 본떠 만든 무술을 상형권이라고 하는데요. 동물들이 먹이를 사냥하거나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순간 취하는 움직임이 인간의 싸움에도 최적이라고 생각돼서 탄생한 권법이죠. 특히 중국은 자연과 인간의 융합을 중시하는 불교의 나라라서 더욱 상형권이 발전했는데요. 소림사 무술로 많이 알려졌죠. 당랑권 못지않게 유명한 것이 이거죠. 뭘까요? 발다리가 긴 사람이 유리할 것 같죠? 민첩하게 움직이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이건 원숭이를 흉내낸 후권, 원숭이권입니다. 빠른 보법으로 나무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폼이 정말 비슷합니다. 그런데 동물 상형권의 뿌리는 바로 오형권입니다. 5 동물의 움직임을 흉내낸 권법인데요. 어떤 동물들일까요? 뼈가 으스러질 것 같은 강력한 타격. 척어 한 대 맞으면 바로 기절합니다. 눈치채셨나요? 바로 동물의 왕 호랑이입니다. 호랑이가 먹잇감을 발견하고 몸을 숨기고 있다가 재빠르게 튀어나와 사냥하는 모습을 흉내낸 거죠. 다음은 이 손 모양을 잘 봐주세요. 뾰족하게 오므린 손으로 빠르게 치고 빠지기를 반복하는데요. 그러면서 가볍게 상대편의 급소를 공략합니다. 바로 학입니다. 날카로운 부리로 적의 약점을 찌르는 기술. 학이 화나면 저렇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공격해오는 상대를 끌어당겨 재빠르게 반격하는 이 기술. 뱀이 순식간에 휘감아 올라오는 공포의 순간을 담아낸 것인데요. 이렇게 호랑이와 학, 뱀, 그 외의 표범과 용을 형상화한 것이 오형권입니다. 중국의 전설적인 무술인 황비영은 오형권의 호권과 학권을 합해서 개량한 호학 쌍형권을 뛰어나게 구사했죠. 강맹함과 부드러움을 갖춘 호학 쌍형권은 약자가 강자를 이기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황비용이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건 무슨 권법일까요? 중국이 무술의 나라라 그런가? 길거리 싸움도 예사롭지 않은데요. 당랑권, 후권, 사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건 바로 막싸움입니다. 실전에서야 뭐 이기기만 하면 장땡인 거죠 뭐. 한편 일본의 무술에 영향을 준 동물들도 있습니다. 무성한 털로 뒤덮인 몸, 구슬처럼 반짝이는 8개의 눈, 실 잡는 사냥꾼 거미입니다. 거미는 정교한 그물을 만들어 먹잇감이 잡히길 진득하게 기다리다가 거미줄에 걸린 먹이를 꼼짝 못하게 만들죠. 떠오르는 무술이 있나요? 일본 메이지 시대 무도의 명인 다케다 소가쿠는 자기보다 더 큰 먹이를 잡아먹는 거미로부터 영감을 받아 개동류 합기 유수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무술은 강력한 손아귀의 힘을 바탕으로 상대를 제압해서 넘어뜨린 후 관절을 꺾는 과격한 기술을 구사합니다. 일본 아이키도의 모체가 되는 무술로 주짓수, 더 나아가 삼보, 시스테마 같은 군용 무술에도 영향을 주었죠. 상대를 힘껏 맺히는 모습이 정말 큰 먹이를 순식간에 제압하는 거미 같습니다. 이처럼 동물들은 살아남기 위해 우리 인간보다 더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작은 개미의 움직임도 유심히 관찰해봐야겠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권법을 발견할지도 모르니 말입니다. 네, 약간 중국 무술이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네, 대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컴배티브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모시고 자세히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활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오셨는데 한 말씀 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제가 이제 교육생들한테 하는 말인데요. 사람은 실수를 하지만 시스템은 실수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면은 언제나 그 좋은 부대가 만들어질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본 게임에 어록의 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네. 왜냐면 저희가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본 게임 맨손 격투 시스템 컴배티브의 전술 세계를 샅샅이 훑어봤습니다. 자, 본 게임 오늘 여기까지고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화끈한 전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본 게임의 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아주 이거는 권총집처럼 생겼어요. 예. 실제로 그 허리에다가 이렇게 많이 차고 권총처럼 다니죠. 이렇게 네. 차고. 그 반대로. 네네네. 그렇게. 그래서 좀 그립감이 좀 편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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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날이 여기 있다고요? 네, 날이 그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그냥 목 같은 데 대고 네네, 그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이쪽은 할 수가 없네. 그립이 이러니까. 네네네.